자, 오늘은 프로페셔널의 조건 2장 조직 사회와 지식 근로자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2장은 전체 한 6덩어리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 제목 있는 것은 이제 5개지만 맨 앞부분에 제목이 없지만 그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6덩어리가 됩니다. 맨 앞부분을 좀 구태여 제목을 붙인다면은 지식사회가 조직사회인 이유, 그리고 조직사회의 주요 이슈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짧은 글이지만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절이죠. 안정파괴자라서 조직이라는 그 절이 있고, 이 부분은 또 그 속에 또 진행되다가 두 개의 덩어리로 또 나온 작은 덩어리죠. 첫 번째는 그 69페이지 중간이지만 조직의 변화 관리라는 그런 글하고 72페이지에 이제 조직의 자율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왜 이런 글이 나오는지 이해됩니다. 지금 드러카 전체를 6덩어리로 얘기할 때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안정파괴자라도 조직에서 이제 조직의 변화 관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조직은 그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고, 지식의 본질은 변화죠. 끊임없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은 당연히 변화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요구된다는 의미에서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은 74페이지 중간에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덩어리는 77페이지 이제 있는 조직의 성과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조직의 성과란 무엇인가 해도 되고, 조직의 성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는 내용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덩어리는 이제 최대 자산으로서의 지식 근로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덩어리, 여섯 번째 절은 이제 83페이지에 있는 조직 사회 특성들, 이렇게 이제 크게 6개로 전체가 구성되었다는 걸 먼저 좀 인지하시기 바라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처음 도입부죠. 이제 제목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을 그때 붙인다면 지식사회가 조직사회인 이유, 그리고 조직사회 주요 이슈들, 이런 제목으로 붙여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전문지식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전문지식은 이제 과거와 달리 기본적 생산 요소가 되고, 또 과학과 연결될 때만 생산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식사회는 조직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전문매 읽어보시면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제 현재 이 사회, 우리는 이제 4차 산업사회라고 말하지만 드러크는 4차 산업사회란 용어를 모르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지식사회, 조직사회, 정보사회든 이런 것들이 2020년까지는 완료되지 않겠지만, 또 그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겠지만,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질문들, 어디에 문제점이 있을지 하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 긴장들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세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전지향의 공동체 요구와 변화지향의 조직의 요구 사이에 어떤 긴장들이 있고, 두 번째 조직의 자율성 요구와 사회 공동선 간의 긴장, 이 얘기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식 근로자와 그들을 통합하는 이제 경영자는 통합자니까요. 이것에 대한 긴장들, 요걸 얘기하는 내용이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이죠.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제목은 처음 나와 있죠. 66페이지 하단에는 안정파괴자로서의 조직이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공동체, 사회, 가정 이런 것들은 안정추구 집단입니다. 이제 이런 추구 집단이 있고, 이제 조직은 그 안에 있지만 안정파괴자다. 조직의 기능은 지식을 적용하는 것인데, 지식의 본질은 변화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이 사회 안정을 파괴하죠. 그 대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7페이지 중간에 이제 변화하는 지식의 역동성 이제 5가지를 거론하고 있어요. 먼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작은 덩어리죠. 조직의 변화 관리. 조직은 근본적으로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식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변화 관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변화를 전제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 관리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폐기 창조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문제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 관행. 그러니까 이제 아까 폐기 창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창조 관행과 관련돼서 요구되는 이제 세 가지 관행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개선하는 관행, 응용하고 응용하는 관행, 혁신하는 관행. 요것도 여러분 주목해서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폐기하고 창조하는 이 사이클이 없다면 조직은 진보화될 것이다. 또 인재 유인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이 부분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수시로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복해 읽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 파괴자라서 조직의 두 번째 이제 덩어리 하나 있죠. 72페이지 윗부분에 나오는 조직의 자율성 문장. 변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변화에 잘 적응하려면 자율성이 요구되겠죠. 그죠? 자율성, 그 다음에 분권화가 요구되는 이유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변화의 주체인 조직이 시도해야 할 변화 사례들 6가지를 지금 언급하는 부분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파괴 주체인 조직과 또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이제 사회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야. 지역 사회에 존재하지만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CEO는 이제 조직의 경영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사회와 자신이 존재하는 지역 사회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직의 동질성을 언급합니다. 이제 유사한 조직들이 있죠. 뭐 병의 단체라든가 영리 기업, 그 다음에 정부 쪽 이런 것들은 전부 조직이지만 끼리끼리 유사한 이 동질성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조직의 경영 원리라든가 경영 방법은 유사해요. 그거는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기업이든 간에 다 똑같다. 그리고 조직의 가치관은 그 조직이 수행하는 과제, 과업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을 왜 합니까? 그것은 이제 조직의 문화와 지역 사회의 가치 충돌이 생길 때는 조직은 이를 이제 조직의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가치에 이렇게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로서 이제 1250년, 지금부터 750년 전에 최초로 대학에 설립되었을 때 마을 주민과 대학이 갈등을 한 그걸 극복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덩어리가 되겠죠. 조직의 사회적 책임, 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74페이지 중간입니다. 조직이 이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과업 중심이고 안정 파괴자라 하더라도 또 조직의 문화가 지역 사회를 초월한다고 하라 그랬죠. 한다 하더라도 조직이 근본적으로 사회에 가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74페이지에서 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냐면, 그것은 그 조직이 사회적 힘을 갖고 있어. 권한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이 가진 사회적 권한이 뭡니까? 좀 몇 가지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에 대한 결정권 있죠. 사람을 채용하고 해고하고 승진시키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규범과 규칙을 이제 만드는 결정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공장이나 사무실을 이제 설립하고 폐쇄하는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가격을 결정해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등등의 많은 이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도 사회적 힘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라든가 병원을 언급하면서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졸업장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이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75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제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언급합니다. 이제 그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받은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기업은 오직 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임만을 지면 된다는 언급을 했는데, 피터 드러커는 이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경제적 성과는 당연하다. 그건 1차적 기본적인 책임이고,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책임은 아니다. 이제 이것을 경제적 책임을 성과를 책임지지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비유를 대냐면, 학교의 책임이 아이들 성적만 올리는 게 전부 다는 아니죠. 그 아이들의 인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기업의 책임은 경제 성과만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어떤 힘, 권한이라는 건 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뭐 힘은 적은데 책임을 많이 가져도 안 되고, 그다음 힘은 막강한데 책임을 적게 가져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은 성과를 올려야 되고 또 다른 사회적 책임도 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많죠. 뭐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미혼모 문제, 마약, 폭력, 가난 등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은 이런 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기업이 다 조직이 책임질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모든 사회적 병기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과 지역 사회를 봐서 또 이런 걸 봐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이제 요 조직의 사회적 책임 부분입니다. 오늘 먼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